자, 일단 우리 교재는 4-2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총론이 나오는데요. 국기법 총론. 사실 이제 작년에 우리 문제가 매년 나왔던 추세랑 좀 다르게 출제가 돼 버려서 작년에는 우리가 국기법은 1장부터 4장까지 이게 있는데 그중에 2장이 제일 중요하다. 빈도가 제일 많이 나왔고 2장 강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4장도 조금씩 좀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하고 막 그랬는데 작년에는 4장에서 세 문제가 나와 버렸잖아요. 그죠? 4장에서 세 문제. 그리고 2장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서 그래서 약간 좀 매년 나왔던 추세랑 좀 다르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올해는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매년 그랬듯이 나온다면 2장이 좀 중요도가 높고요. 그러니까 2장하고 4장 좀 정리를 좀 잘 하시면 뭐 다 잘 가져가시면 좋겠지만 예전에는 시간 없으면 2장만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장은 매년 두 문제씩 나오니까. 최근에는 2장이 조금 빈도가 이제 줄어들고 4장이 좀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닌가. 자, 근데 이제 올해는 국세 우선 관련된 최대 개정 사항이 좀 어려운 개정이 좀 있었고 하니까 그쪽이 좀 이슈가 돼 3장 쪽에도 그쪽 부분은 강조를 많이 할 거니까요. 이제 내일 수업 들으실 거야 아마. 그래서 그거 하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쪽도 좀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 자, 근데 어쨌든 이제 국기법은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요. 그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나온다 추세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상관없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훑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국기법은 우리가 2차 수업을 또 진행하게 되면 이제 저는 세법 파악을 이제 진행을 하니까 그때 보면 국기법을 잘 공부하고 오셨나요라고 하면서 시작할 거거든요. 이제 사실 2차로 들어가면 국기법이 제일 중요한 세목이다. 국기법의 내용이 배점은 20점짜리 배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나 다른 세목들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배점 20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3, 40점 이상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때 1차 보면서 국기법을 아예 통으로 접고 다른 쪽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2차 출발선에 섰을 때는 좀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기법을 잘 공부하고 네 문제 다 맞췄어요라고 하고 2차로 들어온 분들이 훨씬 더 세법학 공부할 때는 이제 출발선이 더 앞당겨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니까 앞서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가급적이면은 내용을 훑어보긴 하는데 그래도 내용 정리를 좀 하고 정리를 교재에다 하시든 별도로 서브노트를 별도로 만드시든 정리하고 좀 많이 외우려고 하시고 많이 외워진 상태로 다 문제 어쨌든 그러면 1차에 도움이 되니까 다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2차로 가시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냥 1차 공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김에 좀 더 열심히 충실하게 해서 2차에 밑거름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진도를 좀 뭐 빼보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국기법 총론이라고 이제 2페이지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축약을 좀 해놓다 보니까 이제 조세 총론에 나온 내용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지 뒤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적으면서 해볼 테니까 그거는 좀 들어보시고 메모 좀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1장 내용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조세법 이제 우리가 국규의 기본법이 아니라 조세 전반적인 조세 총론이 있어요. 자, 조세 총론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뭐 조세법의 원칙, 뭐 법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얘기를 좀 축약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자, 조세 총론에 나오는 얘기 중에 첫 번째가 자, 조세법에 관련해서 조세법의 2대 원칙이에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조세 법률주의, 조세 평등주의. 자,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뺏어간다는 거는 세금을 걷어간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법이 있죠. 그게 헌법이죠, 헌법. 우리의 생존권, 혼인권, 그렇죠? 각종의 권리들을 보장해주는 게 헌법이에요. 자, 그러면 그 헌법에서 우리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니까 세금도 걷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조세 국가에 산다. 조세 국가를 하면 이제 우리가 예산 짜서 집행하고 하는 것들이 다 돈이다. 그 돈을 조세로 충당을 하니까 그러면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니까 헌법에서도 그럼 양해를 하겠어. 그 세금을 걷어가는 건 양해를 하겠는데 근데 세금을 무턱대고 걷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법률의 규정을 두어서 걷어가라. 이게 출발이죠. 조세 법률주의. 법 없이는 세금을 걷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헌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그거는 국민들한테 세금을 무턱대고 걷어가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을 두어서
예측이 가능하게 해서 얻어맞게 하자. 그럼 예측이 가능하면 반대로 또 피해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법을 잘 알면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다음에 이제 세무사로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죠? 또는 뭐 회계사 마찬가지 듣고 계신다면 뭐 회계사도 세법 쪽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절세 도우미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법률 그러니까 첫 번째 법의 원칙이 조세법의 원칙이 첫 번째가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조세는 거둘 수밖에 없다면 법률의 규정을 두어서 누구나 알고 얻어맞게 하자. 조세 법률주의. 네, 그 안에 하부 원칙이라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 세금 매길 때는 이제 재료가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과세 요건. 일단 출발은 과세 요건을 법으로 정해라 이거죠. 과세 요건 법정주의. 많이 아실 텐데 이제 세금 매기는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고요. 그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 네 가지. 그럼 법인세, 소득세 각각의 개별 세법별로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세금 낼 거냐? 납세의무자. 법인세는 법인이 낸다. 소득세는 개인이 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납세의무자. 부가세는 뭐 사업자들이 낸다. 이렇게 납세의무자 정하고 있고. 자, 그리고 세금별로 뭐에 대해서 걷어가는 거지? 과세 대상을 정하고 있고요. 이 대상이 제일 중요한 거죠. 뭐에다 걷어갈 거냐.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도 정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대상을 이제 가지고 세금을 걷어갈 텐데 이제 어떤 수치화시킨 거, 계량화시키고 수치화시킨 것이 이제 과세 표준. 자, 그리고 과세 표준에 얼마나 걷어갈 거냐? 세율. 몇 프로 걷어갈 거냐? 이렇게 등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거를 법으로 정해라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법으로 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할 때는 명확하게 정해야죠. 보는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가 과세 요건 명확주의. 명확하게 정해라.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도록. 다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명확하게 정해라. 자, 그러면 법으로 정하고 그것도 명확하게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법이란 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개정세법 특강도 들으셨고, 그래서 법은 매년 바뀌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바뀌는 법이 내가 지금 현재 이 법이라고 하는 것 테두리 안에서 이 법을 보고 예측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향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소급 적용을 한대. 그래서 내년도에 바뀌는 법이 올해 또 적용이 돼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뀔 법을 예상하고 살아갑니까?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입법을 할 때는 소급 입법하지 말아라고 돼 있어요. 소급 과세하지 말아라. 그럼 법을 바꾸는 거는 당연히 경제 현상 등이 여러 개 땅에서 바꾸는 건 맞는데 바꾸는 거는 앞으로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영향을 미치도록 하라. 이런 게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것도 보장돼야지만 이것도 우리 예측 가능성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대 법률주의는 다 출발이 예측 가능성이에요. 국민들이 얻어맞게 되는데 그걸 예측하고 얻어맞게 하자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그걸 또 보장해주기 위해서 소급하지 말아라. 소급과세 금지. 요 원칙이 있고요. 요거는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정리할 거예요. 소급과세 금지 원칙 이것도 있고. 자, 또 뭐가 갖춰져야 될까요? 조대 법률주의를 제대로 운용을 하려면 네 번째가 자 법에 엄격히 정하고 그리고 명확히 정하고 소급도 안 되고 다 좋아. 그런데 그럼 당연히 이 법이 정해져 있다면 이거대로 또 운용도 돼야 되겠죠. 그죠? 법대로 집행도 돼야 되겠죠. 법대로 집행이 안 된다면 법을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법은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따르게 막 행정처분하고 막 그런 거야. 그럼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합법성의 원칙. 합법성 원칙. 이게 법대로 집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집행상의 원칙이에요. 합법성 원칙. 법대로 집행하라. 집행하라. 또 뭐 마찬가지 나오는 게 해석하고 운용할 때는 엄격 해석을 하라. 엄격 해석의 원칙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조대 법률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대 법률주의. 자, 하부 원칙 보통 네 가지, 다섯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 조세법의 원칙 안에 또 두 번째는 자 조세 평등주의라는 게 나와요.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취급되도록 법을 만들어라 이거죠. 누구는 이제 유리하게 해주고 누구는 불리하게 하고 만든다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조세 평등주의. 조세 평등주의 안에는 또 둘로 구분해요. 둘로 구분해서 첫 번째가 자 평등 안에서 이제 수평적 공평. 수평적 공평. 자 수평이라고 하는 거는 느낌 오죠, 그죠?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벌었어요. 세금 100만 원 내요.
내 친구는 또 1,000만 원 벌었는데 세금을 안 낸다고 나한테 자랑을 하네요. 내가 1,000만 원에 100만 원 내고 내 친구도 1,000만 원에 100만 원 내면 어차피 얻어맞는 거 내가 알아. 어쩔 수 없으니까 법대로 그거 알고 얻어맞는 거 당연히 당연하다.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 나는 1,000만 원에 100만 원 냈는데 친구는 1,000만 원에 50만 원 내거나 안 내거나 이러면 불공평한 거죠. 그죠? 이게 수평적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평 공평. 그럼 요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한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가 자, 우리가 수평적 공평 이게 조대 평등주의 할 때 이걸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평등주의 그러면 따라 나오는 뭐 실과 바늘 그런 개념으로 같이 연상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실질과세 원칙. 자, 형식과 실질이 같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형식과 실질이 다르대요. 실질과 형식이 다르대. 그러면 이게 가장 형식을 취한 거예요. 이상한 형식을 취해서 실질을 은폐하는 거죠. 실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담세력으로 보시면 돼요. 실질이 여기다가 세금 때리는 게 맞아. 실질에다 과세하는 게 맞는데 이상한 형식을 취해가지고 이걸 피해갔을 때 그를 숨어있는 그 실질대로 과세하겠다. 이게 실질과세 원칙.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이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게 되는 거니까 똑같이 1,000만 원 벌었을 때 똑같이 100만 원 내게 만드는 개념이니까 이것도 여기 구현하는 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자, 마찬가지인 게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아시는 부계부.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부당행위. 그 부당행위가 이상한 가장 형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 가장 형식을 부인해 버리고 실질대로 과세하겠다라는 개념. 자, 회사에서 이제 주주로서 내가 배당을 받아가요. 배당 받아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네. 아니까 야, 나한테 배당 주지 말고 너 우리 배당 줄 거 이번에 얼마 줄 거 있어? 5억 줄 거 있는데요. 야, 5억 주지 말고 나 너한테 거래할 거야. 나 지금 땅 팔려고 하는데 땅 시세가 지금 10억짜리 땅이 있거든. 야, 법이나 15억에 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비싸게 땅을 팔아 가지고 이득을 보고 또는 반대로 땅을 사가는데 10억짜리 시가인 땅을 5억에 팔아라라고 해서 싸게 사서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거래를 통해서 5억을 챙겨간 거죠. 그죠? 이랬을 때 우리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게 되면 그럼 그만큼 입금 산입한 다음에 이자가 주주니까 배당 처분해서 배당 받은 걸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5억이라는 돈을 배당으로 받아가서 세금을 피하려고 가장 형식을 취해서 그 배당이라는 실질을 숨기고 회사랑 거래한 형태를 통해 가지고 저가 고가 양도 양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득을 챙겨갔을 때 법인세법상 부당상 부인의 첫 번째 고가 매입 저가 양도에 따른 조정하는 내용으로 적용해버리면 소득 처분돼서 배당 처분되니까 이자가 5억에 대한 배당 처분으로 과세가 되게 만드는 거죠. 숨어있는 실질 배당으로 과세하겠다 그런 개념이니까 이것도 같은 개념이죠. 맥락이. 그러니까 수평적 공평, 실질과세 원칙, 부계부 이거는 같이 떠올라야 되는 주제다. 나중에 세법 파악하고 막 그럴 때 2차 공부할 때 이런 거 쓸 때 다 요 얘기를 써야 되는 거. 이거 나오면 이거 물어보고 이거 써야 되고 이거 나오면 이걸 또 이론적으로 배경을 쓰고 전개 나가는 게 자 되는 거니까 같이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자 이것만 공평이 아니라 이게 수직적 공평도 있다. 이제 수평이 있으면 수직이 있다 이거죠. 내가 1,000만 원에 세금 100만 원 내요. 근데 내 친구는 1억을 번대요. 그럼 세금을 1,000만 원 낸대요. 공평한가? 야 똑같이 10%씩 내는 거 아니야?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에 100만 원 내면 내 친구는 1억일 때는 10배니까 세금도 10배가 아니라 2, 30배 세금을 내야지만 그래야지만 공평한 거다 이거죠. 그죠? 그게 여기저기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진세일 구조 뭐 이런 거 떠들이면 되죠. 이게 수직적 공평. 요걸 구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초과 누진세일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세든 소득세든 자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잖아요. 상속 증여세도 마찬가지고 다 누진세일 구조, 초과 누진세일 구조. 다음 단계는 그 높은 세율로 세율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야. 구간이 올라갈수록 자 그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것도 포괄적으로 응능부담의 원칙 이렇게 얘기해요. 응능부담의 원칙.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능력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훨씬 높은 율의 세부담을 지는 것이 맞다. 이런 개념이 응능부담의 원칙. 자, 그래서 과거에는 요 최근에는 출제가 많이 안 되는 편이지만 과거에는 요거 보통 요거 합법상 원칙 등 해서 엄격해서 원칙까지 포함해서 한 4-5개와 여기 한 4개 되죠. 2개 요거를 섞어 가지고 성격이 다른 거 찾아라라든가 이렇게 좀 유치한 문제지만 그렇게 출제된 적도 있고 그래요. 과거에 뭐 또 나올 수는 있죠, 그죠? 요거 구분하는 건 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건 조대 법률주의 쪽의 하부 원칙이다. 요건 조대 평등주의 하부 원칙이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또 이제 총론에 나오는 얘기 또 교재에는 없지만 또 정리해 볼 것이 이제 두 번째는 조세법의 법원.
자, 조세법에서 법원. 법원이라고 하는 건 법의 존재 형식. 자, 국가가 과세관청이 나한테 세금을 걷어가네요. 자, 나한테 세금을 지금 걷어가는데 뭘 근거로 걷어가는 거예요? 법대로 세금을 걷어가는데 법대로. 그래 법. 그때 말하는 법의 범위예요. 그 법이란 건 어디까지가 법이냐라고 하는 거죠. 법대로 세금 걷어간다고 했을 때. 자, 그래서 법원성이 있느냐? 이걸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냐, 따라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걸 따질 때, 아니 법원성이 없으면 우리가 따를 필요 없는 거야. 물론 그렇게 이제 진행은 되고 운용은 되겠지만, 그건 법원성이 없으면 다퉈볼 여지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법원으로 첫 번째는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헌법. 헌법은 최상위법으로서 당연히 법원성이 있다고 하는 게 맞겠죠. 최고 상위법이니까 헌법. 자, 헌법은 당연히 법원성이 있다고 출발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법률 되겠죠. 법률. 자, 법률은 당연히 조세 법률주의니까 이게 당연히 법률대로 세금을 걷어가는 게 맞을 거고, 이게 법원성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입법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모여갖고 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이게 뭐 바뀐다, 헌법을 법률을 개정한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빨리빨리 움직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법률에다가 규정을 두는 게 맞지만, 위임을 좀 해서 대통령이 이제 적시에 뭔가 개정해서 운용하고 하는 것들을 발빠르게 움직이도록 하려고.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쪽에다가 위임을 내는 거예요. 법률에서 명령의 위임. 자, 근데 위임에서도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는 이제 시행령이라든가 또는 시행 규칙이다 이런 거거든요. 시행령, 시행 규칙. 우리가 법령칙, 법령칙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제 뭐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의 공부 내용은 다 이런 데요. 법률, 령, 그다음에 칙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칙은 이제 서식 같은 것들이고요. 주로 이제 법령 갖고 하는 거죠. 법령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법률과 시행령 가지고. 요 중에 우리가 뭐 접대비 한도든 뭐든 계산 같은 건 다 시행령이야. 계산 쪽은. 자, 어쨌든 요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공부도 하고 그대로 또 시험에도 나오고, 그리고 업무할 때도 또 실무에서 당연히 요거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이게 대표적인 법원성 있는 것이 법률과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과 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출발은 조대 법률주의니까, 그죠? 조대 법률주의니까 법률에 모든 걸 두라고 출발했거든. 근데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다 어떻게 모든 걸 담아. 그러니까 시행령에다 위임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라는. 자, 시행령, 이건 장관들이 하는 장관령, 이랑 마찬가지 장관이들이 하는 거고, 이건 대통령이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그 위임을 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법률의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다 여기다가 위임을 해버린 거는, 이거는 헌법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 헌법은 아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금을 진다. 그래서 이렇게 천명하고 출발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여기다 담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그때그때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다가 하는 거는 그래 양해하겠어. 근데 여기 법률에다가 여기 시행령의 규정을 둘 것을 대강은 예측할 수 있게끔 하고 위임을 하라. 그래서 이게 개별 위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 위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백지식 위임하면 안 돼요. 골격 자체를 위임해버리거나 백지식으로 위임해버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헌법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헌법은 항상 조대 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위임하는 걸 허용하되, 이 위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위임을 하라? 개별 위임을 하라. 개별 위임하라, 또는 구체적 위임하라. 약간 지엽적이지만 어쨌든 메모해 놓으세요. 개별 위임, 구체적 위임. 요게 맞다는 거야. 맞는데 만약에 얘가 포괄 위임 이렇게 하거나, 안 돼. 이거 포괄 위임. 이거 이런 말도 해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포괄 위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포괄 위임 금지 원칙. 포괄적인 위임을 하거나, 또는 요거 같은 말이 뭐 골격 자체를 위임해 버리거나 골격을 위임하거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안 된다. 포괄 위임, 골격 위임, 백지식 위임 이런 거 안 된다. 물어봤다. 이 정도. 위임이란 말 뜻 아시고요. 위임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헌법, 법률, 명령 이런 것들 다 법원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성이 있다. 자, 근데 네 번째. 자, 이런 게 있네요.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법원성이 있을까요? 행정규칙은? 자, 행정규칙은 얘는 이제 훈령이라든가 예규라든가 통첩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훈령이 뭐죠? 구세청장이 바라는 훈령. 구세청장이 일선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약간 애매하고 그러니까 야,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야, 세무서별로 다양하게 다르게 업무 처리하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냥 국세청장의 해석인 거예요. 그럼 그 내부적인 지침에 불과한 거죠. 그 대외적으로 국민들이 이걸 따라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업무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당연히 국세청장이 명령을 했어요. 훈령으로. 근데 일선 세무서에서 이제 7급 공무원 딱 시험 합격해서 축하받으면서 이제 딱 해서 공무원 된 거야. 근데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지금 머리는 최상이죠,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공부할 때 또 강사들이 또 지적하는 것도 들었고 그래갖고 하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국세청장이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이 청장님 왜 그러셨을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업무를 자기 멋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그게 아닌 것 같아 불합리한 듯 보여도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는 게 공무원 질서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어떤 훈령이 발해져 가지고 그게 업무가 진행이 된다면 국민들의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어쨌든 행정 절차에 엄청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근데 법원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행정규칙 갖고 하는 거예요라고 하면 이거는 다퉈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법원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원성이 없는 거예요. 행정규칙은 훈령이나 예규나 통첩.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본통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통칙. 그럼 기본통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본통칙은 이제 예규나 통첩 이런 것 중에 통첩 관련 얘기인데 예규나 이런 것들은 자꾸 이제 질의하는 거죠. 이제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했더니 답변을 주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근데 이런 것들 자주 물어보니까 그럼 법조 형식을 떼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어떤 질서를 갖추고 틀을 갖춘 것이 기본통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예규 중에 하나야.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법원성은 없다는 거죠. 우리 부가가세 공부할 때 보시면 기본통칙도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범위 내에 다 있단 말이에요. 법원성이 있는 것처럼 막 진행이 되는 거죠. 사실 부가세 관련해서 한 20년 동안 굳어져 온 거야. 그럼 그 기본통칙은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사실 그건 법원성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부가세는 특히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시험에 낼 수밖에 없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사실 시험에는 이제 법이나 령 같은 것만 출제가 돼야 돼요. 기본 통칙은 출제되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건 법원성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몇십 년 동안 갖춰진 거니까 그대로 출제가 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냥 공부도 하고 실무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요쪽 내용의 시험에 출제가 되면 행정규칙은 법원성이 없다라고 하는 정도 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행정규칙은 법원성은 없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자, 그러면 이제 판례는요? 판례는 법원성이 있나요? 판례가 나왔대. 그럼 판례가 나오면 뭐 이제 우리가 검색도 하면 판례가 막 나오고 막 그러면 그대로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닌가?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대. 고등법원이 나왔대. 판례가. 자, 판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판사들이 이제 판결 내린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은 애매하니까 다툼이 있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맞으니까 이대로 해. 라면서 이제 판사가 판결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판례 중에 보면 자, 우리가 행정법원의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이 고등법원이고요. 그다음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이 마지막 종착지예요. 대법원. 자, 그러면 판례 중에 고등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례로 가면 뒤집어질 수가 있잖아요.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법원성이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대법원 판례는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끝이거든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좀 다음 뒤에 계속적으로 다툼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 나온 뒤에 뭔가 다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볼 때 우리가 과거에 대법원 판례 낸 거는 잘못된 것 같다야. 이거 우리가 바꿀게. 미안해라고 하는 것들이 가끔 등장해요. 큰 사건이죠. 그 판사님들이 자기들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엄청난 영향이 있고 우리가 나중에 세법학 공부하시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게 출제 1순위다 막 얘기하는데 그게 또 바로 나오지는 않더라고. 일반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어쨌든 대법원 판례까지 갔으면 그거는 법원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더 이상은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스스로가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뒤집는 거 외에는 판사님들이 스스로 하는 거 외에는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당연히 그 법원성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도 판례는 법원성이 원래 없는 게 맞는데 판례 중에는 대법원 판례만 대법원에서 하는 대법원 판례 요거만 법원성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요게 법원성이 있다. 판례 중엔 대법원 판례만 법원성이 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조세 뭐 관련된 나라마다 맺어놓은 조약 이런 거 조약. 조약은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라야죠. 우리 대통령이 저쪽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조약을 맺은 건데, 그죠? 그건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그죠? 조약은 법원성이 있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일곱 번째 이런 거 나와요. 자, 관습법 이렇게 관습 이런 거 관습 이런 건 법원성이 있을까요?
관습적으로 우리나라는 관습법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문법 국가지. 그러니까 관습법이라고 하는 법원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행정규칙이나 관습법이 법원성이 없는 걸로 돼 있네요. 그죠? 자, 여기다가 좀 더 얹을게요. 자, 하는 김에 자,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지자체. 우리 지자체 보면 우리 지자체 장이 있죠. 그죠? 서울특별시장. 근데 그 안에 보면 또 시의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지자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지방세죠.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지자체 안에서 당연히 우리 국가로 따진다면 이제 대통령 개념이 지자체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회 개념이 지방의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자체 의회. 그럼 그 지자체 안에서 이제 조례와 규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조례 또는 규칙. 조례와 규칙이 나와요. 지자체 안에서 서울시 뭐 이렇게 또는 경기도 이렇게 안에서 자, 그러면 그 조례나 규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는 서울시에서 해놓은 조례와 규칙은 당연히 부산으로 가게 되면 그 영향이 없는 거죠. 이제 그 지자체 안에서만 그 지자체 안에서는 법원성이 있다. 국가 전체로 법원성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지자체 안에서. 그럼 여기 법률과 명령이라고 하는 시행령과 요 개념이 지자체로 가게 되면 자, 법률 개념이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건데 지방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하는 거. 이게 조례가 되는 거. 조례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장이 바라는 것이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례와 규칙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법원성이 있다는 거죠. 그 자치단체 안에서만 법원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방직 공무원들은 이제 조례집이라는 걸 보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근데 다른 이제 지자체로 발령받아서 가게 되면 그 조례집은 버려야 되고요. 그쪽 자치단체에 있는 조례집을 또 받아서 업무 진행을 또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런 얘기야. 그 지자체 안에서만 법원성을 갖고 있다. 요거까지 하시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세법 관련해서 기본적인 총론에 우리 교재는 없지만 내용으로서 좀 알고 가시면 뒤 연결되는 주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교재로 가볼게요. 자, 2페이지 4-2페이지. 자, 가시면 이제 국기법 태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조례 총론 얘기는 두 가지만 좀 언급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기법 들어와서 자, 이제 총론 얘기가 먼저 나오는 1장이. 자, 총론에는 일단 국기법의 성격이 나오네요. 성격. 자, 이제 총론. 자, 국기법에 대한 얘기 들어왔습니다. 자, 국세기본법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이제 성격. 자, 편하게 들어보시면 되는 거죠. 성격은. 자, 일단 국세기본법은 이제 국세 관련해서 자,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법이다. 느낌이 그렇잖아요. 국세기본법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국세 안에는 여러 가지 세목들이 막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세목들별로 세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법인세법, 소득세법 그런 법들에 뭔가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 거야. 그럼 그런 공통적인 사항을 법인세법에도 소득세법에도 담고 있다고 한다면 법전이 두꺼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통사항을 몰아놓은 것이 이게 국세기본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일반세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해. 좀 이따가 들어보시면 일반세법, 개별세법 이렇게 법을 좀 나눌 때 개별적인 어떤 법인세, 소득세 다루고 있는 것이 각각의 개별세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합해서 뭔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일반세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명사가 국세기본법인 거야. 그래서 성격은 첫 번째 총칙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총칙법. 총칙의 개념이다. 전체 국세 관련된 총칙 개념이다 이거죠. 일반적인 여러 가지 공통적인 내용들, 뭐 기간계산, 뭐 이런 거, 서류의 송달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다들 이제 문제고, 언제까지 신고하라 할 때 날짜 따지를 어떻게 할 거냐, 기간계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다 공통되는 것들 몰아놓은 것이 국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또 각각의 세목별로, 세법별로 뭔가 납세자들이 억울하면 다투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 다툴 때 절차 같은 것도 여기다 규정을 두자. 이게 불복 절차 같은 것들. 아시다시피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심판 청구 같은 것들, 이런 불복 절차를 규정을 두자. 이것도 공통되는 거니까. 그래서 불복 절차법의 성격을 띈다. 이게 총칙법 성격, 불복 절차법 성격을 띈다. 이 두 가지가 일단 기본으로 성격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담권 내용이 점점 확장이 좀 되다 보니까 요 안에 불복 절차법의 내용도 있지만 추가로 납세자 입장에서의 어떤 권리, 납세 권리, 자, 이런 것도 담고 있죠. 이게 마지막 4장
사장 이 안에 뭐 세무조사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게 작년에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사장에서. 이 나세 권리 쪽에서. 자, 이 권리를 담고 있고요. 또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도 담고 있죠. 납세 의무. 외울 것도 많고 막 그런 공부할 때 자, 납세 의무라고 하는 거 이제 보실 거예요. 이제 쭉. 납세 의무의 성립 어떻고 확정 어떻고 뭐 소멸 어떻고 이런 것들. 그죠? 성립 확정 소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 국기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 일반적인 총칙 내용에다가 불복 절차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납세 권리 현장도 싣고 있기 때문에 권리, 그다음에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납세 의무의 어떤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 성격. 자,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네요.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 국세기본법이 다른 법과 뭔가 상충이 될 때 뭘 먼저 적용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우선 관계 누가 먼저 적용할 거냐. 자, 관계 중에 첫 번째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국기법과 자, 국기법 말고 다른 세법. 국기법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다른 세법이라고 하는 모든 법인세법에 담고 있는 거야 만약에. 그러니까 법인세법의 국기법의 내용 우리가 오늘 내일 보시면 공부하실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만약에 담고 있다면 그러면 얘는 나를 어긴 거네. 그럼 과거에는 얘가 일반세법이기 때문에 이건 개별세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일반세법은 공통정에서 뭘 하는 건데 왜 딴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우선이야 국기법이. 얘가 우선인데 한 17가지 정도는 얘가 우선하는 걸 허용할게. 이런 입장을 취했던 게 과거예요. 근데 중간에 개정이 되면서 최근에 그래서 국기법 우선의 원칙을 버리고 국기법은 다른 세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얘를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한 발짝 물러나서 이제 입장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180도로. 바뀌어서 이때는 다른 세법이 우선한다고 보시면 돼요. 국기법 우선의 원칙이 버렸습니다. 아니야. 다른 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게 우선되는 거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고민하지 말고 일로 와. 국기법이야.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좀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고요. 최근 개정이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원칙인데 여기다가 얘가 우선한다는 17가지를 외우고 막 앞댔다고 막 그러고 난리치고 막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나오진 않는 거죠. 이제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이제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자, 두 번째. 자, 그럼 국기법하고 다른 법도 이제 중에 뭐 관세법. 자, 관세법과의 관계를 한번 따져 보신다면 관세법은 이제 누가 이길까요? 관세법은 어떻게 보면 특별법 같은 개념이잖아요. 관세라고 하는 건 특수한 어떤 수출입 관련된 그죠? 이런 거 내용이니까 요 안에 보면 또 우리 국세 관련된 국세기본법에 담고 있는 어떤 총칙 같은 개념이 관세법 총칙이라는 편을 만들어서 첫 번째 거기 안에 다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세계야 사실은. 관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관세 쪽은 그래서 별도의 세계로 봐서 얘가 또 우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세법 내용이 우선한다라고 보시면 돼. 자, 세 번째. 자, 또 국기법하고요. 행소법, 행정심판법이라고 하는 거다.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와의 관계. 자, 이거는 이제 불복 쪽 관련된 우리가 뒤에 공부하실 그쪽 얘기인데요. 자, 불복할 때 우리가 뭔가 억울해. 억울하면 그러면 이제 다퉈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조세 말고 우리가 뭐 구청이라든가 시청에서 나한테 민원 업무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했는데 그 업무가 나는 뭐 행정 업무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제 싸워봐야 되겠죠. 싸워볼 때는 어디로 가면 돼? 법원 가죠. 법원에다가 하소연해야 되겠죠. 행정법원에 가는 거라서 행정법원에 가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는 거예요. 행소송.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받아주면 이제 내가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걸로 이제 바뀌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6개월 영업정지를 먹었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난 아니다라고 다퉈보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요. 자, 근데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과거에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해서 행정심판전치주의.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바로 오지 말고 그 관할 행정청에다가 다시 한번 가서 이거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아니에요? 다퉈본 다음에 그리고 법원으로 와. 자, 그러면 다퉈보면 그럼 그때 이제 이겨버리면 법원으로 올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가서 다퉈보고 와라고 했는데 99.99%가 다퉈봤자 의미 없이 다 법원으로 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행정심판을 먼저 할 필요가 없네. 해봤자 시간만 끄는 거지 필요 없네. 라고 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삭제. 자, 그런데 이 조세 관련해서는 일단 빈도수가 엄청나고요.
그리고 또 먼저 과세관청 쪽에 가서 그쪽 관련된 국기법 어떤 불복이나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상당수가 된다는 거야. 99.99%가 소송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걸러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쪽에서 일단 한번 다퉈보고 와.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남아 있어요. 그 행정심판 전치주의 개념이 여기 불복절차법인 거야. 불복 절차를 두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하고 나서 소송 가래요. 무턱대고 소송 가지 말고. 이 빈도가 엄청, 우리가 세무서에서 나한테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이 억울해요라고 하는 것들은 빈도가 많지만 구청에서 나하고 나 구청 평생 살면서 구청하고 내가 뭔가 민원 다툼이 있고 하는 것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사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빈도가 조세 쪽은 많다는 거야. 세금 쪽은 다들 국민들은 세금 갖고 사니까. 그래서 빈도수가 많고 등등하니까 일단 가서 다퉈보고 그러고 소송으로 와. 그리고 다투는 과정에서 뭔가 쟁점이 붙고 하면 그럼 그 내용들을 이제 판사들이 볼 때도 이렇게 겪고 왔네라고 줄거리를 보게 되면 어떤 쟁점이 명확화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이래가지고 일단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남아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이 요 지금 얘기한 것대로 한다면 누가 우선하는 거예요? 이거에 불구하고 우리는 남아 있다. 불복절차법으로 얘가 우선하는 거지 이제 국기법이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또 불복절차 관련된 내용 중 하나인데 자 국기법하고 이제 감사원법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감사원법. 자 내가 이제 이거 행정소송법에 관련된 전치주의는 삭제가 없어졌지만 우리 국기법은 남아 있다. 그럼 나는 이제 불복 절차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럼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불복 절차가 있다. 우리가 열심히 뒤에 공부할 거다. 이 절차를 취하고 안 되면 소송 가는 거야 이제. 소송으로 바로 가면 안 돼. 그 전에 이 절차를 취하고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이 절차를 취하려고 했더니 어차피 이거는 조세 관련된 그런 그쪽에다 다투는 거는 어차피 해봤자 한통속 아닌가? 난 믿음이 안 가. 객관적인 데다 하고 싶어. 그럼 감사원법에 가면 감사원 심사청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쪽에 감사원법에 따른 이쪽에 따른 어떤 불복 제도를 진행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가 두 개가 맞서면 누가 우선하는 거야 이제. 이때는 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에 불복 절차를 할 수 있다. 선택하는 거야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쪽 길로 갈 거냐 이쪽 길로 갈 거냐 선택. 이쪽 길로 가면 이쪽에 불복 절차법에 나와 있는 이쪽에 뭐 심사청구나 또는 심판청구나 이런 것들 또 이의신청 이런 것들 정해놓은 것들 하면 되고 그리고 얘는 감사원 심사청구라고 부르는 쪽으로 가고 그걸 같이 공부할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쪽은 갈 길이 달라. 이쪽과 그럼 이쪽 갈래 이쪽 갈래 선택하는 거니까 이거는 대등한 어떤 지위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 선택적 지위라고 불러요. 선택적 지위에 있다. 누가 우선한다고 할 수 없고 선택적이다 이거죠. 일로 갈 거냐 이쪽 갈 거냐. 감사원 쪽에 나와 있는 불복 절차를 취할 거냐 이쪽에 국기법의 불복 절차를 취할 거냐. 선택적 지위다. 그래서 뒤쪽에 오늘 공부할 때 뒤에 보시면 다 이제 국기법 쪽에 나와 있는 절차와 감사원 심사청구라고 하는 얘기도 같이 나오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연결지어서 얘기들이 막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게 다른 법률과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가시면 2페이지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다른 세법과의 관계는 밑줄 쳐놓으세요. 다른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 규정이 없다면 이거 따른다고 아까 얘기했죠? 이게 우선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관세법은 관세법 우선이고요. 행정심판법 관련해서는 국기법이 우선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법에 관련해서는 선택적 지위라고 돼 있네요. 그죠? 표현 됐죠? 자, 그다음에 밑에 용어의 정의라고 나온 용어의 정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용어의 정의. 자, 국기법에서 이제 내용 정리를 쭉 저랑 같이 할 텐데 이제 각종의 법들 보면 그 한 2조쯤 돼가지고 2조에 이제 이 법에서 쓸 용어들을 막 거기다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용어.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국기법에서 이렇게 용어가 나오면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라고 하는 용어의 뜻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추려서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용어의 정의. 자, 그 안에 이제 국세와 세법이 나와 1번, 2번에. 자, 국세기본법 내용 안에 국세란 말도 나오고 세법이란 말도 나오는데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첫 번째 이제 국세예요. 자, 국세란 용어를 쓰는데 그 국세 안에는 자, 우리가 조세라고 하는 게 이제 체계를 나누시면 조세 분류 이렇게 보면 일단은 국세가 있고요. 부가주체가 국가인 국세가 있고요. 지자체가 부가주체인 지방세가 있다는 거죠.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지방세는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국세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배제되는 빼는 거 한번 써볼게요. 지방세는 당연히 제외가 되는 거지. 이제 지방세 먼저 쳤어요. 국세와 지방세 이거는 다른 거야. 국가가 매기는 거, 지자체가 매기는 거. 지방세는 여기 당연히 국세에 빠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국세로 오게 되면 이제 국세 안에는 내국세라는 게 있고 내국세 우리가 보는 게 다 내국세야. 그거와 관세가 있어요. 관세.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해요. 그럼 당연히 관세는 여기서 빠지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국세기본법을 내국세 기본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내국세 기본법. 그래서 관세는 빠진다. 근데 시험에 이제 관세랑 항상 따라 나오는 표현이 있어. 이게 임시수입 부가세라는 게 있어요. 관세라고 하는 거는 왜 매기죠, 우리가? 뭐 나라마다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세를 또 높게 매겨버리면 그만큼 수입이 덜 되는 거지. 관세를 많이 매기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거 마찬가지니까 수입이 덜 되니까 또 관세 낮추면 그만큼 수입은 더 되는 거고, 그죠? 나라마다 마찰도 발생하고 이제 너 왜 관세 많이 매겨?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는데 네 관세 많이 매기니까 수출이 안 되잖아 하면서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 어쨌든 이 관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무역 수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것이 그때 이제 무역 수지 조정하고자 관세에다가 덧붙이는 세금인 거야, 이게. 임시 수입 부가세. 무역 수지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개선하려고 관세에다가 여기 알파 더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만큼 관세가 높아지는 꼴이 되는 거니까 수입이 덜 되겠죠,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관세 덧붙는 거라고 보시면 돼. 이게 임수입 부가세가. 자, 이런 거. 그럼 당연히 이제 관세와 같이 가니까 같이 적어드린 거고요. 어쨌든 관세는 빠진다. 내국세만 가지고 한다. 내국세 기본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라고 하면 되겠죠. 국세에서 지방세 빠지고요, 관세 빠지고요. 이렇게. 나머지가 내국세. 내국세 관련된 거다. 그럼 내국세 안에는 이제 이 국세, 내국세 안에는 13가지 세목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목, 세금의 이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입세 이렇게 상속세, 증여세. 우리가 또 부가세 할 때 많이 과표 계산할 때 많이 수입과표 할 때 많이 들어보는 개별소비세, 교통의 환경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막 이렇게 외우잖아요. 거기다 뭐 증권거래세 이런 것도 있고 인지세, 종부세 이렇게 세 가지 더하면 13가지가 되는 거야. 13가지가 이게 국세, 내국세 말하는 내국세. 13가지 외우라는 거 아니라 13가지라는 표현 정도를 기억해 보자. 13가지 세목이 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국세래요. 근데 이제 국세를 걷어갈 때는 지방세 이런 건 빠지는 거고 이제 국세, 내국세 이걸 걷어갈 때는 당연히 조세 법률주의니까 각각의 세목별로 뭐가 있어야 돼. 이제 법률의 근거 법률이 있어야 되겠죠. 그 법인세는 법인세 법이 있는 거고 소득세는 소득세 법이 있는 거고죠. 이게 세법인 거예요. 이제 두 번째가 세법. 국세와 세법 할 때 세법. 그러면 세법 안에는 이제 개별 세법이 존재하는 거지. 이제 개별 세법. 주세 그러면 주세법이 있고 이렇게 개별 세법, 세법이 존재하는 거다. 개별 세법이 존재하는 거다. 자, 근데 개별세법은 그러면 하나의 세목별로 하나의 법이 존재하는 게 맞을 거야. 법인세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렇게 있는 게 맞는데 이 안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떤 부의 무상이전이라고 하는 틀은 같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것과 살아계시면서 물려주는 생존자 간에 사망하면서 이렇게 그것만 달라지지 이전은 똑같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체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의 법으로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이란 걸로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13가지가 아니고 12가지가 된 거야. 개별세법이 12가지. 12가지 개별세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일세목 일세법주의라고 부르는데 하나 예외가 있는 거죠. 일세목 일세법주의 이렇게. 자, 근데 개별세법에다가 모든 규정을 담으려고 했더니 그랬더니 이게 일반적인 내용들이 공통되더라. 그런 것들은 여기다가 다 하면 법정이 두꺼워지니까 그래서 출발한 게 우리 국세기본법이 그런 총칙법 성격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 총칙법.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자, 세법이란 용어에는 이제 개별세법도 있지만 이제 일반세법이 또 존재하는 거야. 일반세법. 일반세법. 자, 이 일반세법 안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일반세법 안에 이제 우리 지금 보시는 국기법이 있을 것이고 국세기본법. 자, 그다음에 국세징수법이란 것도 있고요. 국진법. 그다음에 국제조세 조정하는 법률 국조법이라는 법도 있고 그다음에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법도 있고 조처법. 다 우리 시험법이네요. 그죠? 국기, 국진, 국조, 조처. 그다음에 이 처벌 절차법, 처절법이라고 불러요. 처벌 절차법, 조세범 처벌 절차법. 자, 그리고 이제 조특법이라는 법이 있죠. 조대승리 제한법. 6가지가 일반세법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우리 국세기본법에 쓰는 용어를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항상 이 각각의 법마다 자기 자신을 부를 때는 이 법이라고 불러. 국세기본법이라고 부르잖아. 나 자신이니까 이 법 및 세법 이렇게 부른다는 거. 이 법 및 세법.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말장난인데 어쨌든 국기법이라는 거는 여기서 날려야 되는 거야. 이 법이라고 표현하니까. 국세입법에서 쓰는 용어에서의 세법에는 자기 자신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세법 얘기할 때 지방세는 당연히 여기 국세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세법은 당연히 빠지겠지. 그다음에 당연히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도 빠질 거야. 그죠? 이런 것도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12가지 개별세법과 요 5가지 요 내용만 세법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얘는 자기 자신 이 법이라고 부른다. 얘는 어차피 출발도 못 하는 거죠. 지방세, 관세는 빠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세와 세법에 대한 용어를 정리해 봤어요. 자,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 정리하신 거고요. 나머지 한번 볼게요. 원천징수란 말이 나오네. 원천징수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원천징수. 자,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제 지급할 때 일부를 떼서 납부하는 거죠. 국세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돼 있죠. 그죠? 뭐 가산세 제외라고 돼 있기도 하네요. 그죠? 가산세 제외. 자, 4번 가산세. 가산세는 이제 뭐 성립 뭐 이런 거 하면서도 자세하게 또 보실 거고요. 뒤에 가산 주제가 또 별도 나오니까 보실 텐데 일단 출발. 가산세 그러면 이거는 범칙금 같은 개념이야, 사실은. 자, 우리가 이제 행정 업무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되는데 그 행정 업무에 국민들이 협조를 해야 되겠죠. 협조를. 세금 말고도 다양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의무를 정해놓고 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을까봐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뭔가 행정벌이라고 하는 걸 때려요. 그게 범칙금이고 벌금 같은 것들이 되겠지. 과속하지 말아라, 중앙선 침범하지 말아라,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오물 뭐 이런 것들 뭐 잘 해라, 담배꽁초 버리지 말아라, 이런 것들 다 그냥 말로만 하면 안 지키니까 그래서 지켜라고 하는 점에서 과태료 같은 것도 매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세 관련된 것도 각종의 의무가 있겠지. 신고도 해라, 납부도 해라, 각종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또 가만두면 이행하지 않겠죠. 그죠? 말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뭔가 범칙금 때리는 것이 가산세인 거야. 가산세. 성실한 의무의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해서 매기는 것이 가산세다. 그럼 가산세 그러면 그럼 범칙금이네. 그럼 범칙금이면 고지서 띄우면 되지 뭐. 범칙금, 납부고지서, 범칙금 날라오는 거 있죠. 과속했다고 날라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이 가산세는 특이하게도 조세 형식을 빌려갖고 매기는 행정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세 안에 포함이 돼 버려요. 국세 안에 포함이 돼. 세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매기는 행정벌이다. 약간 독특한 구조를 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 읽어보시면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가금 성격이래요. 벌가금 성격이면 별도로 범칙금 내듯이 그런 것들을 해갖고 하면 되는데 그냥 조세 틀 안에서 포함시켜서 국세에 포함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그러면 계산구조 쭉 공부하시면 법인세 입금 빼기 송금 해서 각사수 금액 나오고 뭐 이비소 빼서 과표가 나오고 쭉 구조하다 보면 거기에 세 감면도 있고 그다음에 가산세 더하지 않습니까? 계산 구조에 들어가 있잖아. 가산세가 법인세 차감 납부세 구하는 과정에서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해당 국세에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해당 국세에 포함한다. 가산세를. 자, 그렇게 해서 매기고 있다. 약간 독특하다. 행정벌인데 국세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자, 세금은 부가징수하는 목적이 뭐죠? 세금을 왜 걷어가죠? 세금은 재정 지출에 재원 조달하려고 걷어가는 거예요. 재정 지출. 국가가 예산자 집행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재정 지출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게 세금에 대한 어떤 조세라고 하는 거의 의미예요. 재정 지출에 일단 필요한 자금들을 충당하기 위해 걷어가는 거야. 근데 범칙금 같은 것들은 뭐예요? 범칙금은 범칙금 매기고 막 이런 것들, 과태료 매기고 이런 것들, 그건 조세라고 부르나요? 국가가 걷어가는 거 맞지만 이건 조세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거는 예산자 집행할 때 필요한 돈을 충당하려고 걷어간 게 아니니까. 어떤 잘못한 거에 대해 제재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범칙금이나 벌금 같은 것들은. 그러나 이 가산세는 그런 성격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특이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범칙금은 그죠? 과태료는 조세로 부르지 않습니다. 벌금이나 이런 것들은 벌금은 조세라고 부르지 않아. 근데 가산세만은 국세 안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강제징수비 모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이제 신고 납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러면 이제 고지서 한번 띄웁니다. 고지서, 납부고지. 그다음에 안 내면 납기 안 내면 독촉장 띄웁니다. 그다음에 또 안 내면 말로 하니까 안 듣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압류하죠. 재산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게 강제적인 방법을 하니까 강제징수라고 부르는 거야. 임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강제징수 절차. 그죠? 그래서 압류하고 매각하고 청산 과정을 거치는데 압류할 때 비용 들 것이고요.
매각할 때 또 비용들, 운반 비용 이렇게 여러 가지 공매 비용 같은 게 들 거예요. 이런 비용들이 다 강제 징수 절차에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강제 징수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강제비. 자, 그런 개념이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은 공과금이네. 공과금. 자, 공과금은 어떤 의미를 좀 띠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공과금 그러면 우리가 법인세 할 때 무슨 부담금, 그럼 공과금은 송금 인정한다 안 한다라고 할 때 송금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공부도 했고 어떤 것들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공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게 공과금인데 이제 국세기본법에서 공과금의 용어를 정리할 때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이제 국가가 세금 걷어가는데 지금 강제징수비 얘기할 때 봤던 것처럼 얘가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자네 손을 대 가지고 압류 걸고 하는 거 국가니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압류 거는 게 이게 자력 집행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력으로 집행할 수 있다. 자력으로 집행한다. 그러면 자력 집행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때 일단 국가는 집행권이 있고요. 지자체도 있을 거야. 지방자치도 지방세 안 내면 자력으로 압류 같은 거 하고 막 그렇게 가능해. 자, 그러면 국가와 지자체는 가능해. 그다음 또 가능한 게 이게 공공기관이에요. 국가기관에 마찬가지니까. 우리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안 내면 공공기관이 공과금 이런 거 안 내면 그러면 압류 걸고 하는 거 가능해요. 그거 외에는 안 돼. 이 세 개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 사인들이 뭐 해서 누가 나한테 돈 안 갚는다 그래서 네 건물 압류 걸 거야. 이거는 법원의 힘을 빌려야 돼. 법원 해달라고 부탁을 해갖고 해야 되는 거지 직접 못해요. 즉 자력 집행권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공과금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해? 읽어보시면 돼 이제. 자, 국세징수법에 정하는 강제징수 이게 자력 집행권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가, 국세, 그다음 관세야 뭐 국가가 하는 거니까 이 부가세, 지방세 이거냐 국가와 지자체, 국가 지자체 외에 공과금만이 이제 자력 집행권이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력 집행 갖고 있는 세 개 중에 국가, 지자체 뺀 나머지가 공과금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관세와 임수 부가세는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느낌 아시죠? 이 표현 방식. 자, 그 공과금을 자력 집행권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 중에 국가와 지자체를 뺀 게 공과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있구나. 자, 7번은 납세자네, 납세자. 자, 납세자 요거는 상당히 지문에 중요하게 자주 들어가는 거예요. 틀린 지문 같은 거 잘 만들고. 자, 납세자 안에 납세무자와 징수무자가 포함되네요. 자, 우리 이제 보면 우리 공부할 때 보면 납세자란 말 나오고 납세무자란 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혼용하면 안 되네. 국기법에서는 이걸 엄연히 구분하고 있어요. 자, 납세자가 더 폭넓은 개념이야. 그래서 납세자 안에 이 납세자 안에 자, 이 안에 납세의무자가 있는 것이고요. 자, 납세무자가 있어요. 납세무자 안에는 누가 있냐면 이제 자기 자신 이제 원래 보통 내야 되는 주된 납세자라고 부르는 주된 납세무자. 자, 있고 우리 뒤에 또 공부하실 이제 뭐 제2차 납세무자 이런 것도 있죠. 자, 보충 납세무라고 부르는데 2차 납세 주된 뭐 2차 그다음에 뭐 물적 납세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물적 납세무 그다음 납세 보증인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다 납세무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납세무자. 자, 그다음에 얘하고 이제 징수납부무자. 이건 자기 세금이 아니야. 자기 세금이 아니라 누구한테 걷어다가 내라고 이제 국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따르는 거예요. 징수납부무자. 이 안에 누가 들어갈까요? 당연히 원천 징수 의무자 이게 들어갈 것이고요. 원천 징수. 그다음에 뭐 조합 징수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들어가죠. 조합 징수. 우리가 소득세 공부할 때 보시면 납세 조합이 나오잖아요. 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도매상, 노점상 등등 이런 자들은 열악하니까 그죠? 그래서 납세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에서 1년치 세금을 다 계산해 갖고요. 예상에 나누기 12 해 갖고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거야. 이게 조합 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매달 하는 거예요. 매달 이것도 뒤에 또 나옵니다. 납세 조합이라고 하는 거. 납세 조합. 이것도 자기 세금 아니라 조합에서 징수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조합 징수. 이것도 징수 납부 의무자가 되는 거죠. 원천 징수, 조합 징수. 그다음 우리가 많이 보시는 대리 납부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 납부. 이런 것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남의 세금 걷어다가 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다 내 의무로서 내 세금. 이천납세무도 당연히 주된 납세자가 못 내니까 떠밀려 내는 거긴 맞지만 그것도 법에 정한 내 의무. 내가 낼 세금들을 내는 거다 이거죠. 법에 정해진 대로. 근데 이거는 남의 세금 걷어내는 거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더해 가지고 납세자다라고 부르고 있다 이거죠.
그럼 납세모자에다가 얘를 포함하는 걸 표현해 버리면 틀린 지문 되는 거야. 그다음 납세모자가 여기로 올라가고 납세가 일로 들어가는 표현되면 틀린 거예요. 말장난치기 딱 좋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지문에 나왔던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납세자가 더 폭넓다. 납세모자가 여기 포함되는 거다. 그리고 납세모자에 얘기할 때 얘를 포함한다는 얘기하면서 얘를 두 개 섞어서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걸로 표현하는 얘기 자주 나온다. 그럼 틀린 지문 된다. 아셨죠? 자, 요게 납세자 쪽 얘기다. 8번 가보시면 이제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이다라고 되어 있네. 정의가.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아시면 재정학도 공부하고 하니까 뭐 종가세, 종량세 개념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종가세와 종량세. 자, 우리가 보통은 종가세죠, 이제. 자, 우리가 항상 과세표준에다가 여기다가 세율을 때리면 그러면 이게 세액이 나오는 거지 이제. 과표와 세율 하면 그러면 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죠? 세액은 당연히 금액이 돼야 돼요. 세금은 금전 납부다. 자, 그럼 과세 표준이 이게 보통은 금액이다 이거죠. 금액이다. 그러면 이제 몇 %만큼 세금 내라고 하는 세율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요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아는 세금들. 근데 어떤 세금들은 이제 이 과세 표준이 이게 금액이 아니고요, 이게 수량인 거야. 수량. 뭐 한 명당 얼마. 그죠? 그럼 한 명의 수량이 나오 리터당 얼마,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수량이면 세율은 뭐가 돼야 돼?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액은 금액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과세 표준이 이게 가액이거나 수량이거나 가액이면 종가세고 수량이면 종량세가 되는 거지. 가액이면 종가세, 수량이면 종량세. 그죠? 이게 종가세, 종량세 이렇게 구분하는 거다. 뭐 당연히 아시는 얘기 정리만 한 거죠. 종가세, 종량세. 우리는 주로 종가세 위주로만 공부하는데 2차 공부하고 하시면 뭐 개별 소비세 같은 거 보시면 종량세가 잔뜩 나와요. 종량세 한 명당 얼마,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담배 20개비당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 구분하는 거는 이렇게 자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과세 표준. 자, 이제 9번이 특수환개인이네요. 자, 특수환개는 여기저기 이제 법인세법 볼 때도 나오고 등하면서 특수환개인 범위가 막 공부가 되는데 사실 이제 개별세법이라는 법에서 특수환개인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면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그 법에 정한 대로 가면 되고 거기 정해지지 않거나 아니면 또는 뭐 국기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각종의 세목들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준용하는 거니까 이거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국기법에다가 특수환개인의 이런 범위는 여러 여기저기서 쓰이니까 그거는 혼란스러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별도로 정하고 싶으면 정하고 다르게 정하고 싶으면 자, 근데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있다 이거죠.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하는데 어쨌든 이제 국세기본법에 나오는 특수환개인의 범위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뭐 개정 딱지가 막 붙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좀 손봤다는 거야. 자, 일단 먼저 이제 개정 붙는 거 말고 그냥 국기법의 특수환개인 범위 할 때는 세 개예요, 세 개. 일단 친족관계. 특수관계자 따질 때 친족관계.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연관관계. 경제적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연관돼 있다 이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딸려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경영지배관계. 이게 우리 법인세법 보시는 그런 경영지배관계 개념이 여기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세 가지 용어는 기억하고, 자, 친족관계, 경제적으로 묶여 있는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세 개 딱 기억하시고 그 안에 이제 친족관계 안에서 좀 개정 딱지가 붙어 있는 거네요, 그죠? 친족 관계 안에서 확장을 좀 시킨 것도 있고 축소시킨 것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가 자, 우리 특수관계인 친족관계 따질 때 원래 육촌, 혈족 피로 맺어진 건 육촌, 그다음 혼인관계로 맺어진 거는 사촌, 육촌, 사촌 돼 있던 거를 이제 사촌과 삼촌으로 바꿨어요. 범위를 축소시킨 거죠. 이건 실무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야. 이 특수관계인 범위가 육촌, 사촌 돼 있다 보니까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사실 육촌까지 제대로 세무공무원들이 확인해갖고 이자 우리가 특수관계인가 거래냐 아니냐 판단하고 하는 게 쉬웠겠어요? 범위 넓히면 일단 더 넓혀서 제재가 하는 거는 그거는 더 긍정적이고 좋지만 업무에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이 어려우니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줄여서 사촌, 삼촌으로 해. 혼인관계 사촌까지 파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인척 사촌, 그다음에 피로 맺어졌다 안 하더라도 육촌. 여러분 육촌 뭐 누구 본 적 있습니까? 육촌 관계, 오촌 당숙이다. 가끔 이제 시골 내려가고 예전에 이제 어릴 때 가면 인사드려 그러면 당숙이셔. 오촌까지는 제가 본 적 있는 거. 육촌까지는 뭐 연락도 하지도 않고 보지도 못은 뭐 지나가도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 범위를 좀 축소시켰다. 사촌, 혈족, 삼촌, 인척. 요게 하나 개정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뭐 써 있는 거 보면 B번 배우자가 있네요. 요게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대요.
요게 이제 법인세법에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세법학에 출제된 포인트가 되기도 했어요.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포함한다. 법률혼 관계 아니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인 범위는 포함시키겠다. 하도 장난을 많이 치니까 사실혼 관계인 자도 포함시키겠다. 요거 하나 체크해 놓고요. 사실혼 관계 포함. 그다음에 10번인데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비속. 뭐죠 이게? 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제 아이가 없는 내 동생, 내 남동생인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뭐 지금 나도 60대 환갑 넘어갔고 내 이제 동생도 환갑 넘어가는데 아이가 없다 보니까 둘이 하는데 내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있는데 막내 아들 그렇게 이뻐하고 막 그래. 그래서 내 막내 아들 그쪽으로 이제 해서 입양시키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게 친양자, 양자가 뭔지 알죠? 양부모, 양자 개념이 있잖아요. 친자가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이제 성도 바꿔버리고요. 그래서 호적에서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게 친양자래요. 친양자. 그럼 친양자가 됐대요. 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 느낌은 오죠, 그죠? 자, 그래서 내 친생자, 내 아들이고 딸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입양을 보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도 바꿔버리고 막 그랬다 하더라도 그죠? 그쪽으로 입양 보냈는데 그 입양된 그쪽에 관련된 그 배우자와 입양 보낸 그 아들, 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죠? 또 나의 특수관계 범위에 포함시키겠다. 느낌은 오죠? 이렇게 내 친아들이야. 친아들인데 내 호적에서 파서 저쪽에서 이제 입양을 보낸 거예요. 어떤 뭐 친구 사이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뭐 그죠? 그쪽 입양 보냈다 하더라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배우자도 며느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호적엔 그쪽으로 가 있고 성도 밖에 있긴 하지만 자 그리고 그 아들 딸도 내 손자 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C번이고요. 이제 D번이 들어왔어요. D번이 자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란 말은 이제 내가 인정했다는 거야. 자식으로 인지한 혼인 후의 출생자, 혼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미혼모 뭐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내가 결혼 상태가 혼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그래서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죠? 혼의 자식이죠. 말하자면 혼인의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는 뭐야? 내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친부 또는 친모가 되겠죠. 남자 여자 입장에서 그자도 특수관계는 범위에 포함시키겠대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걸로 보시면 돼요. 좀 확장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뭐 혼인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요즘에도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발생하고 그죠? 하다 보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혼인 관계를 맺기는 좀 그런 상태라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긴 하는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런 관계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법 쪽에서 많이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요것도 들어오다 보니까 세법도 같이 들어온 건데 근데 어쨌든 여기에다가 메모를 좀 하고 시행령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좀 추가됐어요. 이 D번을 무턱대고 느낀 좀 부담스러웠나 봐. 그래서 요게 이제 내가 혼인의 자식을 낳았는데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 낳았는데 그 이제 내가 남자인데 여자 그죠? 엄마죠 친엄마 그죠? 혼인신고 아직 안 한 상태야. 안 한 상태 그냥 남남으로 살아. 근데 어릴 때 장난 좀 했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미혼모 개념 미혼모 개념이다. 그럼 내가 이제 미혼모야. 근데 친아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서로 간에 이제 해서 연락도 안 하고 살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까지 포함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하나 추가로 단서로 이제 생계를 그러니까 부양한다는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이제 메모할까요? 이건 추가된 거니까. 본인의 금전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본인이 할 때 본인 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생활비를 보내주는 거야. 생활비 보내주면서 이제 내가 뭐 젊어서 뭐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죠? 그러고 나서 나는 또 다시 뭐 결혼을 했다든가 다른 사람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내 자식하고 가니까 연을 맺으면 계속 살면서 같이 뭐 연락도 취하면서 생활비도 한 달에 300만 원씩 보내주고 하면서 생활을 유지시키고 막 그런 거야. 그럴 때만 특수관계는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자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네. 사람 또는 유지하는 사람
정확히 쓸게요.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같이 살고 있나 봐. 그 사람. 이렇게 해서 이 단서가 들어왔어요. 단서가 시행령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거 책 낼 때는 그게 안 들어갔으니까 표현이 안 돼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범위를 좀 축소시킨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넣지는 않겠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범위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느낌은 오죠? 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죠? 약간 개정됐으니까 이슈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조금 나오긴 그런 것 같다. 어쨌든 이제 특수관계는 할 때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요 세 개는 아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사촌, 삼촌은 말장난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죠? 근데 D번을 넣기는 좀 그런 것 같긴 해. 그죠? 어쨌든 개정은 개정이다. 자, 됐네요. 자, 그래서 용어 정리에 관련된 얘기까지는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기간과 기한 나오고 하는데, 자, 잠깐 쉴까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기간과 기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주제들이 하나씩 이제 출제가 될 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다 이런 것들 쭉 보실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세무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